이제 책 207쪽 합격선언 73쪽에 있는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으로 먼저 갑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살짝 일단 건너뛰고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레일리 이야기와 허프 이야기를 비교하는 게 중요하니까 허프 이야기로 먼저 갈 겁니다. 허프의 이론을 말할 때 소매 지역 이론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소매 지역 이론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말보다 훨씬 더 많이 부르고 사용하는 말이 확률적 상권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률적 상권 모형이라고 여기다 제목을 붙여봤고 기본서에는 소매 지역 이론하고 가로하고 확률적 상권 모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만, 자 이제 레일리의 한계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레일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은 도시가 두 개일 때만 점포가 있고 아니면 소비자 거주하는 C라는 마을이 있고 A 도시, B 도시 딱 두 개일 때만 가능해요. 도시가 세 개일 땐 설명이 안 돼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대도시에서 점포가 여러 개잖아. 점포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점포가 세 개나 네 개나 다섯 개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요. 허프는. 근데 허프도 제가 간혹 강의하다 잊어버릴까 봐 미리 말하지만 허프든 레일리든 말이죠. 한 사람 아까 제가 A 구하면 B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저절로. 그 말은 A가 60%란 말은 B는 40%, A가 90%란 말은 B는 10%, A가 100%란 B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둘 다. 한 사람이 따면 나머지 사람은 그만큼 이는 거. 어떤 사람이 도박을 했거든요. 와, 10,000원 땄다. 그 말은 누군가가 10,000원을 잃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게 한계점이야. 레일리도 허프도. 돌아와서 현대 사회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구매 중심점이 여러 곳에 존재하는 대도시에서의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 모형을 제시했어요. 지금 아까 순서가 누구 먼저 했죠? 레일리, 그 다음 허프. 누가 선배일 것 같아? 레일리. 누가 후배? 허프가 후배? 언제나 누차 말하기를 이론은 선배 이론이 먼저 나왔어요. 그놈을 토대로 발전해서 후배 이론이 나온 거야. 그럼 누가 더 현실적이야? 항상 후배 이론이 현실적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레일리하고 허프를 비교했을 때 내용상 딱 읽어보니까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전부 허프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대도시에서의 이렇게 구매할 때 대도시에서는 점포가 여러 개란 말이에요. 그걸 설명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고, 또 하나 소비자는 물건 살 때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사려는 경향이 있어요. 100m 거리에 상점이 있으면 100m 거리에 사지 굳이 500m 거리에 가서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100m 거리에는 작은 점포고 500m 거리에는 무지 큰 점포가 있다면 100m 거리에 동네 슈퍼가 있고 500m 거리에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있다면 100m 거리를 지나쳐 홈플러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는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또한 소비자들이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레일리는 실측거리로 설명했어. 근데 여러분들끼리 이제 학원에 오셔서 서로 이제 인사도 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때요? 좀 이름 묻고 또 우리는 그 문화가 이렇게 깍듯하잖아. 이렇게 딱 봐도 나 같은 사람한테 이름 부르면 안 되잖아. 근데 외국 애들은 이름 부르잖아. 그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그게 자연스럽지 않거든. 그러니까 일단 서열 정리부터 하잖아. 실례지만 나이는. 그래가지고 위면 형님 또는 언니 이렇게 또 이렇게 서열 정리하고 또 나이가 또라면 친구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묻잖아. 집이 어디쯤 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묻잖아. 학원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3.5km예요. 학원까지 3.5km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 없어? 드물지. 특이하지. 보통 어떻게 해요? 30분 걸려요? 20분 걸려요? 5분 거리예요. 엄청 좋아요. 이렇게 말하잖아. 현대 사회는 무슨 거리를 사용하냐면 시간 거리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거리를 주로 사용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시간 거리 나오잖아요. 레일리요, 허프요? 허프요. 레일리는 실직거리만 사용했어요. 허프는 실직거리와 시간 거리 다 사용했어요. 그다음 여러분은 기왕이면 매장 큰 데가 좀 좋아, 작은 데가 좋아? 큰 데가 좋죠. 왜 큰 데가 좋으냐면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작은 데는 없을 가능성이 있어.
근데 맥주 살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 맥주가 특이한 게 있는데 되게 맛있대. 막 평이 그래. 근데 작은 작은 편의점하고 얘보다 10배 가까이 큰 엄청난 편의점 내지는 마트가 있어.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로 가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매장 규모가 클수록 만족도가 커. 거리가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크고. 그래서 매장 규모와 같은 공간 요인뿐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까지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울러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점포의 매장 규모가 클수록 점포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간이 적게 소요될수록 구매 시 효용이 증가해요.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네일리의 이야기를 이어받아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이 아니라 요 삭가처럼 생긴 게 마찰계수예요. 공간 마찰계수 승에 반비례한다. 거리 마찰계수 승에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럼 공간 마찰계수가 뭔지는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크기는 네일리는 도시 단위로 연구했어. 허프는 점포 단위로 연구했어요. 네일리가 더 크게 봤어요? 허프가 더 크게 봤어요? 네일리 도시, 허프 점포. 네일리. 그렇게 크게 보는 걸 거시적 분석이라 그래. 구체적으로 작게 보는 걸 미시적 분석이라 그래. 그러면 네일리는 거시적 분석, 허프는 미시적 분석 이렇게 굳이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허프만 미시, 나머지 다 거시. 뭐라고요? 허프만 미시, 나머지 다 거시. 그러면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루는 미시적 분석일 것 같아? 거시적 분석일 것 같아? 다 거시. 다 거시. 아니, 실은 다 거시는 아니야. 근데 그냥 모르는 건 대충 다 거시 그래 그냥. 누구 것만 미시, 허프만 미시, 나머지 다 거시. 이렇게. 굳이 그런 거 갖고 막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허프만 미시, 나머지 대충 다 거시. 근데 그 대충이 되게 잘 맞아. 그럼 됐지 뭐. 여러분 학문 하실 거 아니잖아. 그렇죠? 학문 해드려요 한번? 아니죠? 우리 답을 잘 찍어서 맞히는 게 최고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찍는 방법, 허프만 미시, 나머지 다 거시. 넘어가자고요. 자, 그 다음 점프 면적을 갖고 따졌고, 그 다음에 거리는 거리 마찰계수 승의 반비례인데 실측거리 플러스 시간거리 다 따졌다고요. 그럼 앞으로 자, 거기까지 가는데 5분 이야기는 네일에서 나올 것 같아? 허프에서 나올 것 같아? 언제나 허프에서 나온다고. A 점포까지 5분, B 점포까지 10분. 그러면 5분, 10분 나와도 똑같이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5하고 10을. 킬로미터하고 전혀 구분 없이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다만 허프에서 나올 거다. 그 다음 A 매장으로 구매하러 갈 확률이 A의 시장 점유율인데 A로 갈 확률은 A 더하기 B분의 A를 써주면 돼. 이렇게. 근데 점포가 3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A. 점포가 4개면 A, B, C분의 A. 근데 B의 점유율을 구하고 싶어. A, B분의 B. 점포가 3개인데 B 하고 싶어. A, B, C분의 B.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점포 개수와 관계없이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니까. 다만 점포 개수가 많아지면 계산이 복잡해질 뿐이지 가능하다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A 매장의 이용객 수를 계산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했더니 예컨대 50%래. 이거 계산할 때 50%래요. 그러면 A로 갈 확률과 B로 갈 확률이 각각 50%란 뜻이에요. 그럼 60%란 말은 A로 갈 확률이 60%예요. A 매장의 이용객 수는 소비자 거주지 인구가 주어졌어요. 10,000명이래. 근데 60%라면 6,000명 이렇게.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A 매장의 예상 매출액은 시험지에 반드시 한 사람의 소비 가능한 금액을 주어줘. 1인당 소비 가능한 금액이 주어진다고. 10,000원이래. 10,000원. 근데 몇 명 간다 그랬지 아까? 6,000명. 그럼 10,000원 곱하기 6,000. 10,000원 곱하기 6,000. 그러면 그 매장의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기계적이에요. 절대 벗어나질 않아.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문제가 지난 10년간 3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네일리 3문제, 허프 3문제 사람들이 뭐래? 다 쉬워요 그런다고. 다 쉬워요. 응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면 공식이 저절로 잡힌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 말 하지 마요. 공식이 안 이어져서 문제를 못 풀겠어요. 이런 말 하지 마요. 그런 분들은 한결같이 문제를 안 풀어본 거예요. 그냥 풀어. 그냥 풀어. 보시면서 풀어. 그럼 저절로 공식이 외워진다니까. 그 다음에 공식도 FM들의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요. 하다 보면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요. 아니야. 나는 차근차근 원리대로 하고 싶어. 제발 그러지 말아줘.
답만 맞히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푸는데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 건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 한 번도 편법을 알려드리지 않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문제를 쉽게 푸는 신박한 계산은 다 원리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문제든 적용이 돼요. 그래서 원리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만 보실래요? 요 식이요. 제가 아까 점포가 3개면 밑에 3개 쓰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거 계산할 때 말하자면 시장 점유율 혹은 A 매장으로 구매하러 갈 확률은 점포 수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있어요. 점포 수하고. 그래서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 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면적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점포 면적하고도 관련이 있고 거리하고 관련이 있겠어 없어요? 있어요. 딱 3개 기억하셔야 돼요. 점포 수, 면적, 거리 이것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이해하고 나면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나왔던 기출 지문인데. 점포 수가 3개면 3개 써줘야 되니까 점포 수하고 관련이 있고 분자가 면적이니까 면적하고 관련이 있고 분모가 거리니까 거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외우실 거 아니죠? 네, 됐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다음 여러분 네일리를 잠깐 갔다가 허프로 올게요. 여기 A, 여기가 B. 도시라고 쳐. 5만 명, 10,000명. 근데 C마을이 여기 있대. C마을 인구 1,000명. 거기는 상점 없기 때문에 C마을 사람들은 A나 B로 사러 가야 돼. 자, 100% 가로 사러 간다고 할 때 이 사람들 A로 갈까 B로 갈까? 이 말은 A 영향력 안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A로 가지. 그게 네일리 얘기예요. 네일리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이 안에 있으니까 A로 간다. 이게 네일리 얘기예요. 근데 허프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조건 A로 간다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여러분 내일 학원 나올 거죠? 그래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일 학원 나오려고 그러는데 때마침 엄청나게 막 이렇게 날씨도 춥고 막 그냥 눈도 엄청나게 와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해? 좋은 게 인강이잖아? 막 이런 생각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안 나와버린다며. 그게 뭐다? 그걸 마찰계수란 개념으로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폭우가 온다. 도로가 유실됐다. 교통조건이 안 좋다. 한 번에 가는 버스가 하나 있었거든. 근데 그 노선이 폐쇄됐어. 그래서 여기서 갈아타야 돼. 날씨도 추운데 안 맞으면 10분, 20분, 심지어 30분도 기다려야 돼. 그럴 바엔 멀더라도 이리 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 방해 요소를 싸잡아서 뭐로 설명했다? 마찰계수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날씨가 안 좋으면 학원에 오는데 마찰계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친구 만나기로 갔는데 교통조건이 안 좋으면 마찰계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잖아요. 마음에서 귀찮아. 이렇게 되는 건 다 마찰계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간 마찰계수 내지는 거리 마찰계수인데 제가 항상 기초과정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김연아가 현역 시절에 피겨를 할 때 그 아름다운 정말 피겨 여행 저는 김연아가 한 게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 다 이렇게 스파이럴 팔 쫙 이렇게 하고 다리 쫙 흉내도 못 내. 쫙 학처럼 미끄러져 가는 그 모습. 뭔지 아시죠? 해봐. 이런 거. 쫙. 야, 진짜 아름다워. 그게 가능한 게 스케이트 날하고 빙판 사이 마찰계수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천하의 김연아라도 아스팔트에서 그게 가능해요? 안 된단 말이지. 그런 마찰계수 개념인 거죠. 이 마찰계수가 작아질수록 접근이 쉬워지는 거예요. 마찰계수가 커질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특정 점포를 이용하는 데 따른 교통조건이나 하천 이런 것들이 방해 요소란 말이지. 여러분이 여기 딱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점심 맛있게 먹고 카페를 가기로 한 거지. 저도 갔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갔어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갔지. 점심 먹으러 다 갔어요. 근데 카페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근데 여기 카페가 여기 있는데 강이야. 이게 한강.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지고 차 세워서 헤엄쳐서 건너가야 돼? 아니면 요즘처럼 얼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조심해서 건너가야 돼? 아니잖아.
다리 찾아서 건너와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걸 얘는 뭐야? 방해 요소지. 하천 방해 요소입니다. 교통 조건이 안 좋고 또 방해 요소입니다. 시장의 교통 조건과 쇼핑 물건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비 맞으면서 그냥 기필코 살 거야 하는 물건이 있는 반면에 귀찮아 내일 살래. 그런 거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교통 조건이 나쁠수록 마찰 개수는 커지고 교통 조건이 좋을수록 마찰 개수는 작아져요. 의외일 게 없다고. 교통 조건이 안 좋은 마찰 개수는 커지는 거라니까. 교통 조건이 좋거나 내가 가게가 기꺼이 가겠다 이런 것들은 마찰 개수가 작다는 뜻이야. 자, 그럼 물건으로 보자 말이에요. 일상용품 예를 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어제 학원에서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치약 이렇게. 일상용품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집 앞에 슈퍼가 있어. 근데 100m까지는 아니고 한 70m 정도 되는 곳에 슈퍼가 있다 합시다. 거기에 내가 쓰는 치약이 있어. 근데 뭐 한 이틀 2번 정도는 더 쓸 것 같은데 사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러 나가려고 딱 나갔더니 때마침 비가 와. 우산 안 가져왔어. 경비실에 아저씨 우산 없어. 자, 그러면 에이 귀찮아 내일 사. 비 맞고 가 사갖고 와요? 아니지. 내일 사.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근데 이런 차를 살라고 그랬어. 이런 차를 살라고 그랬어. 이런 차를 되게 관심 있게 봤던 차가 있걸랑.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있어. 여기다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S로 시작하는 거, 여기는 이렇게 해서 팔자 붙은 거, 요거도 7 이렇게 붙은 거 쭉 있어. 이렇게. 이런 것 중에 살라고 그러거든. 그 살라고 그러고 강남에 쫙 보면 막 그런 거 막 많이 파는 내가 갖고 요 3개 다 세 종류를 시승해 봤거든. 마음 찜했어. 이 중에 하나 다 살라고 찜했어. 나왔네. 비가 와. 에이 귀찮아. 우리 집 앞에 있는 거 대충 사? 아니요. 비 맞고 가. 이런 거는 비 맞고 간다니까요. 비 맞으면서 간다고 이거는. 자, 지금 이런 걸 뭐라고 말하는데 고급 자동차는 전문품. 뭐라고요? 고급 자동차, 고급 카메라, 고급 오디오, 고급 양복 뭐라고요? 전문품이에요. 전문품은요. 비 맞으면서 가. 마찰 개수가 크다는 뜻이야, 작다는 뜻이야. 근데 치약은 마찰 개수가 커. 오늘 안 사. 그냥 내일 들어오면서 사지. 일상용품은 마찰 개수가 크고 전문품은 마찰 개수가 작아. 그래서 여러분 전문품이 일상용품보다 마찰 개수가 작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전문은 마찰이 작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전문은 마찰이 작다. 제가 뭐하고 뭐 설명했냐면 치약하고 고급 자동차 설명했어요. 그런데 나는 차 별로. 나는 감흥이 와닿지 않아. 그러면 자기 좋아하는 걸로 하세요. 고급 오디오나 고급 카메라나 고급 양복이나 고급자 들어가는 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좀 이따 전문품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바꾸셔도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의외로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결혼에 되게 많아요. 자, 그럼 문제로 갈게요. 허프 얘기입니다. 허프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3회입니다. 기억, 어떤 매장이 고객에게 주는 효용이 클수록 그 매장이 고객들에게 선택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여러분 효용이 클수록 그걸 선택하겠죠? 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문장에서 어려운 단어 골라봐요. 그래서 제가 개론 강의를 하면서 미쳐버리겠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출제자 있으면 그 앞에서 가갖고 이렇게 해서 볼따구를 꽂아봐주고 싶어. 너는 꼭 그렇게 내고 싶니? 이렇게. 공리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더 이상 따지지 말아야 될 최소한의 기본 전제를 공리라 그래. 1 더하기 1은 2라고 해야지. 왜 2가 되나요? 물방울 하나에다 물방울 하나를 더 던져봐요. 그럼 2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혼자서 생각하는 건 좋은데 수업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따지고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하다는 기본 전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족이 큰 걸 선택하는데 사람이 꼭 많이 가져야 좋나요?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 사람들은 효용이 더 높은 걸 선택한다. 누구나 그렇다. 다 동의하십니까? 모두가 동의하는 그걸 공리라 그래요. 사람들은 만족이 큰 걸 더 좋아한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효용을 더 많이 주는 그러한 점포를 선택할 것이다. 그런 전제를 공리라 그런다고. 누구나 그렇다. 자, 그게 동의돼야 돼요. 아셨죠? 모두가 동의되는 기본적인 전제를 공리라 그러는 겁니다. 기억 맞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 니은 해당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행동력은
방문하고자 하는 매장 크기에는 비례하고 매장까지 거리에는 반비례하는 거 맞죠? 예, 정확하게 말하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지만 여하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원리가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예,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해야 좀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여하튼 니은 맞고 마찰계수 값이 2로 주어졌으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안 주어졌으면 거리 마찰계수에 반비례한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 그 속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디귿. 공간 마찰계수는 시장의 교통조건과 매장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며 교통조건이 나빠지면 더 커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습니다. 니을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맞죠? 맞죠. 고정된 상권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면 한쪽이 많이 따면 한쪽이 그만큼 잃어버리는 제로섬 게임이 된다 그랬죠? 맞죠? 다 맞아. 그래서 여러분 답이 5번이에요.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어려워. 왜 어렵냐면 설마 다 맞겠어? 한 개는 틀리겠지? 그래갖고 답을 4번으로 찍어 마음이 약해지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문제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 출제 때도 좀 더 주의 있게 내면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이런 걸 내도 거리 마찰계수 승에 반비례한다든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찰계수가 주어졌다면 거리 제곱, 안 주어졌다면 거리 마찰계수 승에 반비례한다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된다. 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더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허프 얘기 또 볼까요? C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습니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 B 할인점의 이용객수는 단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리 마찰계수 값이 이렇게 2로 주어져요. 지금까지 다 2로 주어졌거든? 시험에? 그리고 점포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럼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걸로 풀어도 돼. 허프 걸로 풀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도시인구 60%가 할인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직은 내일 걸로 풀지 말고 허프 걸로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허프 거 연습합니다. 고객 유인력을 구하는데 A 고객 유인력을 구합시다. A 고객 유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식 만들고 그러지 마요. 무조건 앞으로 습관이 이렇게 하는 거야. 계산기로. 자, 5천 나누기 10 나누기 10. 자, 5천 나누기 10 나누기 10. 5천 나누기 10 나누기 10 이거야. 50 나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쓸 것도 없고 두 번째 거 해봐요. 2만 나누기 20 나누기 20. 그것도 50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이 50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눌렀는데 둘이 똑같이 숫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50 여기가 50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양쪽이 100 나왔거나 똑같이 5천 5천 이렇게 나왔거나 여하튼 같은 거죠. 유인력이. 그 말은 반반이란 얘기야. 그 말은 반반이란 말은 다음 단계인 A 매장이 됐던 B 매장이 됐던 이용할 확률인 시장 점유율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50%일 테니까. 왜? 이렇게 되잖아. 0.5잖아. 그럼 50%지. 두 개 더해서 따라서 100분의 50이니까 2분의 1이고 0.5가 된다.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은 두 개를 똑같은 방식으로 5천 나누기 10 나누기 10 여기 2만 나누기 20 나누기 20 했는데 숫자가 똑같이 나왔다? 그럼 다음 단계 계산하지 말고 이용 확률은 50%다. 그럼 그 다음 단계도 자 30만 명에 60%만 이용한대잖아. 자 그럼 곱하세요. 6, 38이니까 18만 명. 그것의 절반은 9만 명이 답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가는 길을 알잖아요. 웬만한 건 다 그냥 눈으로 구하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 똑같이 9만 명이 답이라고. 계산 문제가 절대 어렵지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5천 나누기 10 나누기 10이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럼 계산기로 그것만 해. 그 다음에 2만 나누기 20 2만에 나는 20제곱을 계산 못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거 계산 못하겠어요 하지 마시고 이게 두 번 곱한 걸 나누는 거니까 2만 나누기 20 나누기 20 하면 된다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5천 나누기 10 나누기 10 하면 된다고. 그래서 나온 숫자를 보란 말이에요. 다른 숫자거든 두 개를 더한 게 밑으로 가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위로 가. A 거 구하면 A 게 위로 가고 B를 구하면 B 게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르면 그 값을 나누기 하셔서 나오는 숫자가 0.6이면 60%, 0.7이면 70%.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반반이니까 다음 단계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50% 암산할 수 있습니다. 땡큐죠. 이렇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왔던 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문제도 쉽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3월 달에 기출과 동시에 저런 내용들을
까먹었던 이론을 살리면서 바로 이론과 문제를 함께 또 다룹니다. 그런데 천천히 이론 강의하면서 이론만 설명하면 안 되니까 제가 기출을 한두 개씩 이렇게 다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컨버스 얘기로 돌아갈까요? 컨버스. 페이지를 돌려서 네일리와 허프 사이에 들어가 있던 206페이지에 있는 합격선언 73페이지에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입니다. 제가 아까 분기점은 상권의 경계 지점이라고 그랬어요. 이 상권의 경계 지점인 분기점, 그러니까 A란 점포, A란 상점에서 분기점까지 거리, B란 상점에서 B란 점포에서 분기점까지의 거리, 이걸 계산한 사람은 네일리도 허프도 아니고 컨버스예요. 컨버스예요. 학자 이름이에요. 컨버스. 신발 아니고. 여러분, B도시에 대한 A도시 구매 제한 비율이 아까 레일리가 계산한 것이었거든요. 이거 그렇죠. 기억나죠? 근데 분기점에서는 제가 아까 인구가 1000명인데 C마을 사람 1000명인데 A로 갈 확률이 몇 퍼센트랬지? 50%. B로 갈 확률은 50%. 반반이죠. 그럼 반반은 비율로 말하면 몇 대 몇이요? 1대 1이지. 그러면 1대 1이면 제가 항상 분수할 때 B에 대한 A 그랬으니까 여기가 B요 A요? B. 이게 대안이고 여기 A. 그러니까 항상 B에 대한 A란 말이에요. 이게 1대 1이지. 1대 1은 계산하면 1이지. 그래서 이걸 1로 놓은 거예요. 이걸 1로 놓고 뭘 구하냐? 요걸 구하는 거야. 요걸 구해낸 거지. 요걸 구해내면 이걸 누가 구했어요? 컨버스가. 여러분이 구하지 말라고. 컨버스가 구해냈으니까. 그런데 꼭 나도 구하고 싶어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금 약간의 산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도과정은 하지 말라고. 유도과정은 하지 마시고 이것만 구하면 어떻게 된다? 이걸 구하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제곱 안에 있는 걸 구해냈기 때문에 루트가 나와. 제곱근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A까지 거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 A 크기분의 B 크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A 인구분의 B 인구. 그리고 전체 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이 식을 누가 컨버스가 이렇게 계산하기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난 계산하기 안 편해요. 루트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하튼 컨버스는 이걸 계산하기 편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루트 없이 계산한 법도 얘기해요. 루트 없이 계산한 법도. 이제 루트 없이 계산하는 법도 얘기하는데 작년에 강남에서 우리 야간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루트 없이 계산하는 법을 얘기해 드렸더니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설명하냐고. 그냥 루트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건데 뭐하러 설명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루트 잘 못하는 분이 있다니까. 아니 세상에 루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성질내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볼 때 그 표정이나 모든 게 진짜로 그러신 거예요. 진짜로. 아니 루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었어요. 다 몰라요. 근데 크게 말하면 혼날 것 같아서 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루트 없이도 계산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대로 한번 누가 말한 컨버스 계산 방식대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몇 회 문제? 32회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컨버스 분기점 모형인데 A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A와 B는 동일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A 인구 64만 명, B 인구 16만 명, A와 B 사이의 직선거리 30km. 그 분기점 어디 지점에 A로부터 거리가 위치하느냐? 그러면 A로부터 분기점은 아까 구하는 방식이니까 A 크기, 항상 A 구하면 A 크기분의 B 크기고요. B 구하면 B 크기분의 A 크기거든요. 그럼 자, A 크기 몇 명? 64만 명. B 크기 16만 명이 들어갑니다. 전체 거리 30km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돼. 근데 산수 좀 할 줄 아는 분들은 계산이 쉽지. 자, 여러분 64분의 16을 약분하면 그죠? 예, 4, 16이니까 4분의 1인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4분의 1이 됐네. 4분의 1은 루트 4분의 1은 자, 질문이요. 루트 4는 2인 거 아시고 그럼 루트 4분의 1은 이거 2분의 1인 것 아시는 분들은 괜찮아. 근데 이게 안 되는 분이 있다니까. 루트 4가 왜 2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잠깐만 연습 좀 해볼까요? 계산기로. 자, 여러분 해볼까요? 계산기로 합니다. 자, 루트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4를 누르고 이퀄을 누르니까 계산기는 뭐라고 말해? 에러라고 말해. 이렇게 누르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누르지 말고 먼저 4를 눌러. 4를 누르고 그 다음 루트를 눌러.
그랬더니 이해가 나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네, 항상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 계산기는 분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값을 계산하면 소수로 나올 거라고. 그럼 소수로 나올 거니까 요 루트 값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요 값도 2분의 1이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2분의 1이 됐다? 금방 알았어요. 이제 알았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분수가 여기는 분수고 이건 분수 아니잖아. 1분의 1이잖아. 그러면 1분의 1이기 때문에 분수를 통일해야 돼요. 이렇게 통일해야 된다고. 이렇게 똑같이 맞춰서 통일해야 돼. 분수 통일하는 게 조금 어려워. 남북 통일보다 조금 더 어렵거든. 어려워요. 자, 그럼 분수 통일합니다. 설명 들으세요. 잘 보세요. 자, 계산하면 이렇게 더하니까 4, 이렇게 더하니까 3, 4분의 3이죠. 여러분 분수에서는 분수를 더하기 할 때는 분모는 그대로 둬. 분자만 더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야? 2분의 3 이렇게. 이거 진짜 질문 많이 받거든. 왜 위에만 더하나요? 왜 밑에는 안 더하나요?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근데 분수는 더하기 빼기를 할 때 분모는 통일시켜 놓고 분자값만 더하기 빼기 하는 거다. 하여튼 그냥 알고 계세요. 그 다음 30. 자, 그 다음 다시 얘는 1분의 30이니까 요렇게 곱하면 3. 1분의 30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3. 이렇게 곱하면 60. 따라 3분의 60. 그러면 20이 답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FM이고 컨버스가 말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라고 그러면 우리 어른들 다 틀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 난 저거 안 풀 거예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의 요령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큰 거죠. 이게 작은 거고 큰 거로부터 분기점 A로 이게 큰 거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니? 하고 물어보면 언제나 작은 거로부터 구해. 작은 거로부터 구하라고 해도 작은 거부터 구하고 큰 거로부터 구하라고 해도 무조건 작은 거로부터 구해. 왜? 작은 거로부터 구하면 B부터 구하니까 이렇게 돼. 그럼 밑에가 4지요. 그러면 루트 4가 되네. 루트 4는 2지요. 그러면 3분의 20이네. 30이네 참. 그러면 여기가 10이죠. 그러면 10이 답은 아니야. 요것만 조심하셔야 돼요. 전체 거리는 30인데 요건 B로부터 거리거든. 그러니까 이 둘을 빼 이렇게. 그럼 20이 답이야. 자, 위에 게 쉬워 밑에 게 쉬워. 자, 밑에 게 쉬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건 두 번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루트가 좀 해봐서 부담 없는 사람들한테 권하는 얘기예요. 아, 난 루트 안 돼요. 힘들어요. 하시는 분은 이것도 하지 마요. 이렇게 갑시다. 답은 4번인데 이렇게 갑시다. 일단 64대 16이에요. A 대 B는 64대 16을 하세요. 그게 4대 1이거든. 맞아요? 근데 제곱근이야. 제곱근은 항상 곱하기 값 두 개가 제곱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게 루트 사실은 64대 16이라고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벗겨놓으면 2대 1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루트에 관한 개념은 신경 쓰지 말고 자, 요게 4대 1은 무조건 2대 1로 보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아시면 9대 1은 그렇죠. 3대 1로 보는 거지. 그럼 2대 1로 봤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2대 1로 봤다는 얘기는 A가 2, B가 1이란 얘기예요. 이게 A 대 B잖아. 그러면 30에서 2는 몇 킬로야? 그럼 20킬로 답이야. 이래 보고 오, 답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전체 3 중에 2가 A로 가고 3 중에 1이 B로 가는 거니까 이런 거 몰라셔도 그냥 눈으로 보라고. 2대 1이네? 20이네? B로 10이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요령이야. 그러니까 저런 거 다 모르셔도 된다고. 이런 얘기를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라고. 됐나요? 네. 많이 해. 진짜 많이 해. 진짜 많이 해. 지금 또 했죠? 계속 또 하죠. 강좌에서 또 하죠. 계속해.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나중에 잘하신다. 됐죠? 그다음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CST 소비자 분포 기법 학자는 애플바움이라는 학자인데 뭐 그런 사람 있다 하시고요. 얘는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획정하기 위한 실무적 기법인데 얘는 상권의 규모뿐 아니라 고객의 특성 파악,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정도만 아십시오.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넬슨의 소매 입지론입니다. 여러분, 넬슨의 소매 입지론은 30회 전까지는 나온 적이 없어. 30회 때 나왔고 31회 때 또 나왔어요. 넬슨의 소매 입지론은 뭔 얘기냐면, 절 보실래요? 여러분, 점포가 위치를 하잖아요. 근데 입지를 어디에 입지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특정 점포가 최대의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입지해야 되는가? 점포 입지 8가지 원칙을 제시했어요. 외우시지 않아도 돼. 이 중에서 기억할 거는 넬슨은 어느 곳에 입지해야 매출액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본다면 양립성 하나만 기억하세요. 양립성은 점포 간의 보완 관계를 강조하는 말인데요. 잠깐 보실래요? 자, 설명할 때 저렇게 펴놓으면 저거 백긴이라고 설명 안 듣더라고. 봐봐요. 여기가 의류점이래. 근데 여기다 또 옆에다가 의류점을 이렇게 열면 얘네 여기와 여기가 서로 고객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겠죠? 이런 건 점포 간의 대체 관계라고요. 이러면 둘 다 힘들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류점 하지 말고 액세서리 가게를 여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온 고객이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양립성이라 한다고요. 점포 간의 보완 관계, 그거 하나만 딱 써놓으세요. 그러면 넬슨 이야기에서는 2개만 기억하면 돼요. 어느 곳에 입지해야 매출액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를 따진 사람은 넬슨이다. 그리고 양립성을 강조했다. 점포 간의 보완 관계 강조했다. 딱 그 2개만. 됐나요? 네. 그 다음에 공간균배 원리. 아까 제가 공간할 때 그 공간이 뭐라 그랬지? 아까 아니. 우리 상권 획정 방법에서 공간자가 들어가는 게 있었잖아. 공간 독점법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그 공간이 뭐였냐고. 상권이요. 공간이 상권이라고. 공간이 시장이야. 여기서 공간은 시장이고 상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균배는 똑같이 나눈다는 얘기고. 그러면 뭐냐면 이게 시장이거든요. 이게 상권이야. 배우지고. 근데 시장이 지금 작게 그린 거예요. 제가. 시장을 좁게 그리잖아요. 자, 시장이 좁대. 그러면 점포가 흩어지는 게 유리할까? 모여 있는 게 유리할까? 모여 있는 게 유리하지. 시장이 좁은데 흩어질 이유가 없지. 여기 모여서 입지해 이렇게. 점포가. 시장이 좁으면 집심적이 입지한다고요. 모여서. 그런데 시장이 넓잖아요. 그러면 고객 근처로 흩어져야 돼. 이렇게 흩어져야 돼. 분산 입지해야 된다고. 자, 그럼 시장이 좁으면 모여요, 흩어져요. 모이고, 시장이 넓으면 흩어지고. 그래서 시장이 좁으면 모여. 그다음 또 하나의 용어,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 탄력성은 우리가 4개를 앞에서 배웠는데, 첫 번째 수요 가격 탄력성, 두 번째 공급의 가격 탄력성, 세 번째 수요의 소득 탄력성, 네 번째 수요의 교차 탄력성.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얘기예요. 탄력성. 어떤 분 말하기를 마스크를 썼어요. 자국 났어요. 1시간 지나도 마스크 자국이 있어요. 요거는 비탄력적. 탄력이 없는 거야. 마스크 썼어요. 벗었어요. 자국이 있는데 5분 지나고 나서 제대로 돌아왔어요. 탄력적. 이해했대. 근데 가격을 딱 말하는 순간 맛이 갔대. 그러니까 요게 알고 있는 거를 매칭시키는 건 자꾸 해야 돼요. 항상 가격이 먼저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따질 때 가격과의 관계에서.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야. 그럼 교통비에 사람들이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 교통비에 민감한 건 탄력적. 교통비에 민감하지 않고 둔감한 건 비탄력적. 교통비 많이 드니까 나 안 사러 갈 거야. 탄력적. 교통비 그 뭐 얼마 안 드는 거 사러 가. 비탄력적.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단 말은 사람들이 교통비 안 따져. 그럼 고객 보고 나오라면 나와. 그럴 땐 집심적 입지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시장이 넓어. 그리고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도 커. 사람들이 교통비에 민감해. 그러면 점포가 고객 근처로 가야 돼. 분산해서 입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는 안 나와 시험에. 좁고 큰, 넓고 작은 이건 안 나와. 언제나 좁으면 작고 집심이야. 넓으면 크고 분산이고. 그래서 외울 때는 좁고 작은이야. 그리고 넓고 큰이야.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좁고 작은이지 좁고 큰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넓고 작은 이것도 안 돼. 그렇게 냈다 그럼 틀린 문장이야.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이 기울 땐 좁고 작은, 넓고 큰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또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착 외울 거라고 제가 짐작을 못하니까 한 번 또
높아심에서 암기하는 내용들을 짚어드리면 여러분은 전부 다 지읒자예요. 좁고 지읒자, 작은도 지읒자, 집심족도 지읒자. 지읒자는 지읒자끼리 모여야지, 지읒자 세 개가 같이 쭉 모여야지, 그렇지 않고 흩어지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좁고 작은 집심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딱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입지 유형별 점포입니다. 여러분 집심성 점포가 있고요, 집재성 점포가 있고요, 산재성 점포가 있고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가 있는데 말뜻을 모른 채로 그냥 보시면 단어가 비슷해서 무슨 말인지 헷갈려요 그런다고. 집심이 뭐냐면 여기 심이 초점이 심이야. 배우지 중심지를 말하는 거예요. 배우지 중심지에 있는 게 집심이고 그냥 모여있는 게 집재, 산재는 흩어져 있는 게 산재. 그 다음 국부적 집중성은 특정 장소에 있는 것, 특정 장소에 모여있는 거예요. 그럼 정리합니다. 자, 배우지 중심지에 있는 거예요. 얘는 동일업종이 아니야. 배우지 중심지에 입지하는 것. 갑순이가, 잘 들으세요 제 얘기, 갑순이가 부지런해. 아침 일찍 친구들과 함께 조조 영화 보고 고급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백화점 들려서 쇼핑하고 집에 왔어요. 자, 갑순이가 어디 들렀다고? 자, 처음에 제일 먼저 영화관, 그 다음에 고급 음식점 먼저 갔다니까.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고급 음식점, 그 다음에 식당 그러지 마요. 고급 음식점, 백화점. 그게 바로 뭐냐면 집심성 점포예요. 갑순이 들린대. 집심성 점포 어디에 있다고? 배우지 중심지에 있어. 배우지 중심지에 있어. 같은 업종 아니야. 나머지는 다 같은 업종들, 같은 업종끼리 동일업종이란 말이 들어가요. 얘는 초점이 집에 있어. 모여있는 거. 동일업종의 점포가 모여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은행 찾았어. 우리은행 찾았어. 그러면 우리은행 옆에 멀지 않은 곳에 무슨 은행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이 있을 수 있어요. 삼성생명 있어. 삼성생명. 그 옆에 다른 생명 있어. 생명보험사가 또 있다니까요. 보험회사가 있어요. 금융타운, 가구점들 모여있어. 아시죠? 공구상 모여있어. 그 기계점 같은 것도 모여있어. 그런 것들이 뭐다? 집재성 점포예요. 은행, 보험회사, 관공서, 기계점, 가구점 이런 것들인데요. 무슨 거리, 무슨 단지, 가구거리 또는 뭐 금융타운, 무슨 타운자 붙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집재성 점포예요. 좀 이따 정리할게요. 산재성 점포는 같은 업종끼리 흩어져 있는 건데 외지 마시고 앞으로 소매점포. 뭐라고요? 소매점포들. 일반적인 소매점포들은 전부 다 산재성 점포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해 볼게요. 자, 봐봐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동일업종끼리 국부적인 중심지에 입지하는데 말해 볼게요. 농기구점, 특이하죠? 석재점, 철공소. 여러분 동네마다 다 있어. 특정 동네에 있어. 지금 제가 말한 거 종묘상,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뭐다? 국부적 집중성 점포예요. 농기구점, 석재점, 철공소, 종묘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국부적 집중성 점포예요. 특정 장소에만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은 내용의 뜻을 이해하고 나면 왜 이렇게 하나도 없고 이것만 주의하면 돼. 봐봐. 아까 갑순이 아까 들린데 아침에 일찍 영화관 갔고 고급 음식 먹고 백화점 들어서 왔어요? 그러면 그건 집심성 점포야. 그 다음에 소매점포는 산재성이야. 특이한 거 국부적 집중성 점포야. 특정 장소만 있는 거. 그러면 이것만 외우면 되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거리, 무슨 단지, 무슨 타운 붙일 수 있는 곳들은 다 집재성 점포예요. 당장에 검색해봐도 여러분 뭐 우리 금융타운 뭐 이렇게 갖다 한번 검색해봐. 좀 이따가 아니 지금 하지, 지금 말고. 그러면 거기 은행, 우리은행과 관련돼 있는 데가 뭐 모여가지고 우리 타운, 우리은행 타운 뭐 이렇게 우리금융타운 이런 식으로. 거기는 또 뭐 보험 같은 보험회사 같은 게, 거기는 무슨 가구 단지 혹은 가구 거리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집재성 점포지. 그다음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 있어요. 편의품은요 생필품이니까 왜 이렇게 하나도 없어. 내용인즉슨 주로 저차원 중심지에 위치하며
사는 사람도 주로 고객이 주부입니다. 늘상 통행하는 길목에 위치하며 멀면 안 돼. 걸어서 10분에서 20분, 1km 이내 해야 돼. 도부상권. 왜 이렇게 하나도 없고. 선매품 할 때 선이 뭐냐면 선형이론의 선은 부채. 선매품의 선은 선거, 선출, 반장선거 할 때 선 고른다는 거. 고른다. 선출한다. 고른다는 뜻이야. 그러면 선매는 뭐예요? 여기도 저기도 가보고 골라서 사는 걸 선매라 그래요. 그럼 왜 여기저기 가보는 줄 아세요? 취향 때문에 그래요. 취향, 취미 때문에 그래. 고객의 취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객이 가격, 스타일, 품질을 따지는 거예요. 고객의 취미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취향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주로 가구 있죠, 가구. 여러분 집집마다 가구 안주인의 취향이 반영된 거잖아. 어떤 집은 가구가 완전히 이렇게 뭐죠? 철제 스타일 있잖아요. 검정색 철제로 감옥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어떤 거는 막 완전히 영국 황실 막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심플한 민자로 막 이렇게. 옛날에 막 저희는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길 가면 남남인 줄 알아. 아버지 만큼 가고 어머니 뭐 보통 사람들 한 5m씩 떨어지잖아요. 한 30m 떨어져 갖고 근데 두 분이 모처럼 진짜 모처럼 무슨 장롱을 하나 사셨대. 근데 어머니하고 통화하는데 엄청 좋대. 엄청 좋다고. 막 되게 만족스럽더라고. 가봤거든요. 세상에. 근데 그런 걸 사? 막 꽃무늬 얼룩덜룩하고 사셨는데 야 똑같이 두 분이 가서 사신 거야. 모처럼 진짜 평생 제가 그런 거 사신 거 처음 봤는데 여하튼 되게 근데 어머니한테 되게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사셨더라고. 근데 좋대. 마음에 든대.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사람마다 다 뭐야? 그건 취향이 있지. 그게 뭐라고요? 선매품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전문품 아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으려는 상품.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꺼이 사. 그리고 아무데나 있지 않아. 고차원 중심제 주로 있어요. 그리고 구매 결정에 비싸니까 신중을 기해야 돼. 그리고 심지어 저거에 꽂히면요. 점심 라면 먹고라도 돈 모아서 사. 고급이 양복. 저는 그 수트 이런 것들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잘 옛날에는 딱 정장으로 항상 이렇게 다 이렇게 컵스 버튼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가뜩이나 결혼이 어려운데 맥타이도 다 매고 하니까 숨 막히네요. 그래서 그다음 풀렀거든. 근데 저는 이제 옷을 자유롭게 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내가 다른 선생님들이 입는 건 깜짝 놀랄 만큼 저는 막 거의 무대 의상 같은 것도 잘 입고 그래요. 막 빨간색도 잘 입고 근데 약간 붉은색 계열을 입었더니 이제 촬영을 보시는 분이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 건가요? 집중도가 떨어지네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막 이렇게 색깔 없고 그냥 막 그렇게 입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뭐라고 안 하는데 좀 웬만하면 챙겨 입으세요. 그런 말이 조금 나와가지고 힘들어. 근데 진짜 보면은 양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몇 수짜리 그걸 알아보는 분이 있더라고.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양쪽 따님 두 분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셔갖고 이렇게 가실 때 그 진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는데 그 옷에 그러니까 이태리 몇 수짜리인데 그게 뭐 1,0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옷이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진짜 그런 걸 알아보는 분이 있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고급 양복. 시계는 저는 롤렉스밖에 몰라. 근데 지금 그 시계 같은 경우 보면 1,000만 원 넘어가는 시계, 2,000만 원 넘어가는 시계, 심지어 억대인 시계도 있는 거 아시죠? 이름도 뭐 어려워. 근데도 그런 걸 사고 싶어하고 그거를 또 못 사니까 렌탈하는 거야. 한 달에 100만 원 넘어가 렌탈료가. 그런 걸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거야.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고급 시계, 고급 카메라. 우리는 핸드폰으로만 찍어도 잘만 나오더만 이러는데 카메라 꼭 사야 돼. 그리고 진짜 전략해갖고 렌즈 사잖아. 이따시만한 렌즈. 야, 밥은 점심은 못 먹어도 그거 메고 실사 나가는 거야. 이야 진짜 이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 고급 자동차. 우리 선생님 가운데서도 꼭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뭐 중개사 이렇게 강의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차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 진짜 많이 알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박식해. 거기 보면은 저 누구라고 말 안 했잖아. 막 잘 알아. 그러니까 막
보면은 말하는 게 보면은 확실히 잘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전문가 수준이야. 그러니까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잘 알아. 그게 뭐야? 전무품. 전무품 특징이 비 맞으면서 간다니까. 비 맞으면서 간다니까 진짜로. 그게 마찰 개수가 낮아. 그래서 전문은 마찰이 낮다. 전문은 마찰이 낮다. 그다음 부지 선정의 단계인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학개론은 간혹 순서를 물어봐요. 별것도 아닌 것이 제일 먼저 부지 선정해야 되고요. 도시 분석 단계에서 내가 그 동네에서 치킨점 하는 게 나은지 이번에 안 하는 게 나은지 반드시 2단계에서 따져봐야 돼요. 해봤는데 순영가가 0보다 작다는 말은 점포들이 치킨점 가서 물어봤거든요. 사장님한테 임대료 내기 바쁘대. 손해난대. 여기도. 그러면 이건 포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절대 점포 얼마 안 돼. 근데 의욕이 넘치잖아. 나는 잘할 것 같거든. 그러면 반드시 망해요. 이러면 입지할 여력이 있는 거지. 그때는 거긴 입지할 수 있어. 2단계에서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린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 대상 근린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러니까 예컨대 기존에 거기가 괜찮은지 따져봐야 되고, 도시 분석해서 거기에 내가 치킨점을 열어도 되는지 따져봐야 되고, 그 일대를 따져봐야 되고, 내가 구체적으로 그 장소 무슨 동 위치를 따져봐야 되고, 대상 부지도 따져봐야 선정해야 돼. 이런 순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내용들이 우리한테는 겁나게 안 중요해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순서를 물어볼 때가 있다니까. 문제를 쉽게 준다고. 에라 내가 문제 난도 하루 쉽게 줘야지 하고 출제자가 순서를 묻는 문제로 이걸 줄 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순서만 가볍게 보시는 거지. 어떻게? 제일 먼저 부지 분석해요. 그 다음 도시 분석, 근린 분석, 그리고 대상 근린 지역의 선정, 그 다음 부지. 부지에서 시작해서 부지. 그래서 외울 때도 부지도 근대 부지. 부지도 근대 부지. 그 순서예요. 부지도 근대 부지. 근데 여기는 기존 부지. 여기는 대상 부지. 부지도 근대 부지. 요 순서예요. 그래서 순서만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부지도 근대 부지. 그 다음 가능매상고가 우리말로 말하면 예상 매출액. 뭐라고요? 예상 매출액. 저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시험에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표현한 거고, 출제빈도 낮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게 보는데, 첫 번째는 비율법. 비율법 이런 거예요. 자, 편하게 말해 볼게요. 비율법 이런 거예요. 일단 우리 점포가 강남구 역삼동에 점포를 열까 생각해요. 그럼 통계를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몇 명인가 보고 지역 지민의 월 소득을 구해봐요. 근데 월 평균 100만 원이래. 그러면 우리 점포가 이런 상품을 취급할 건데, 이 점포가 열면 이용할 의사가 있느냐가 설문지를 받아. 그런데 이용할 의사가 있대. 그럼 거기 있는 인구에 예컨대 10,000명이 있는데 30%가 이용할 거래. 3,000명? 월소득 100만 원? 이용한다면 보통 평균 얼마 정도로 월에 지출할 가능성이 있느냐. 월 10% 지출할 가능성이 있대. 100만 원 중에 10만 원? 그럼 10만 원 곱하기 3,000명. 그게 월 우리 매출액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추정하는 걸 비율법이라 그래요. 자, 근데 그런 식으로 추정하면 정확할 것 같아? 좀 안 정확할 것 같아? 느낌이. 안 정확해. 주관성 개입이 많다. 그리고 이렇게 외지도 마시고. 비율법이란 게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추법. 잠깐 봐봐요, 여러분. 우리 회사가 역삼동에 여기에 점포를 하나 이렇게 열 거거든. 이번에 열 거야. 근데 열기 전에 우리 회사는 다른 곳에 이미 점포가 있었어. 우리 회사, 같은 회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열려고 하는데 여기하고 아주 똑같아.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특성이 똑같아. 근데 여기에 월 매출액이 2천만 원이래. 그러면 여기도 대충 얼마 정도 될 거다? 2천만 원 될 거라고 유추할 수 있지. 그게 유추법. 같은 회사 다른 지정권을 가지고 유추하는 방법. 세 번째, 아까 네일리나 허프를 통해서 아까 매출액 구할 수 있다 없다 그랬죠? 그게 바로 중력 모형. 네일리나 허프 모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통계 모형을 통해서 어느 점포의 매출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따져요. 자, 고객수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쳐요. 고객들의 소득 수준도 미쳐요. 접근성 미쳐요. 주차장, 그 점포가 눈에 잘 띄는 가시도, 이런 걸 가급적 통계화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다 통계해서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측하는 게 회귀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이 모형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 비용도 많이 들어. 근데 역삼동에 적용하는 모델을 만들었거든? 근데 이 모델은 역삼동에만 적용되지 딴 동네는 적용이 안 돼. 이런 게 하나 단점이고, 또한 역삼동에만 적용되던 것도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모형도 다시 수정해 줘야 돼. 그런 게 회귀 모형.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막 지금 제가 왜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가볍게 보란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가볍게 보란 얘기야. 그래 이렇게 너무 보란 얘기고, 이 중에서 제가 뭐가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 그랬죠? 비율법.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볍게 보세요. 우리 이제 쉬었다가 입지에 관한 얘기에서 공업 입지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 한 번에